디즈니가 우리에게 무엇을 빼앗아 갔나? 라는 강한 워딩으로 제목을 시작을 했는데 저는 예전에 디즈니의 인어공주를 실은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그 남자 아이가 좋아하기에는 너무 아기자기한 컨텐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 노래나 그리고 그 인어공주의 캐릭터성에 굉장히 흥미를 가졌었던 것 같아요. 노래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그 움직임 자체가 너무 자연스럽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이 디즈니 인어공주에서 최고 빌런이죠. 최고 빌런 우르슬라. 그래서 디즈니의 베스트 빌런 뽑으면 그 안에 들어갈 때도 있더라고요. 디즈니 인어공주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했고 그 움직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려했었잖아요. 굉장히 촘촘한 프레임으로 만들어냈던 그런 애니메이션이었고 그 움직임 자체도 굉장히 아름다웠고 음악도 아름다웠고 그렇게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책 속의 인어공주 물거품이 되었던 인어공주에 대한 기억이 사라졌었어요. 그 전에 애니메이션들은 그 초당 들어가는 컷수가 몇 장이더라? 하여튼 두 배로 늘어났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움직임, 좋은 음악. 그러면서 새로운 인어공주, 사랑을 이루는 인어공주, 마녀는 악당. 그런 이미지가 우리 머릿속에 새겨졌었죠. 근데 원래 인어공주 속에 마녀가 과연 빌런일까? 여기서 우르슬라도 정정당당하게 계약을 하긴 했어도 마지막에 왕자를 유혹하러 온다거나 막 그런 짓을 했잖아요. 원래 인어공주 속의 마녀는 그렇진 않았죠.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원래 인어공주 속에 담긴 이야기가 뭐냐예요. 왜 거품이 되었는지, 왜 그게 사랑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는 것처럼 보였는지. 인어공주가 마녀한테 가가지고 약을 받아 가잖아요. 과거에 있었던 원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인어공주 하면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컨텐츠는 작년에 나왔던 디즈니 영화죠. 이때 사람들에게 많은 공분을 사기도 했어요. 과거에 있었던 1989년 디즈니 애니메이션 속 인어공주의 어떤 이미지를 바꿨으니까. 근데 1989년에 우리에게 남겨줬던 것은 아름다움, 그리고 미려함 그런 게 있었고 23년도에는 디즈니에서 뭔가 전달하고자 하는 디즈니의 어떤 의미가 있었겠죠. 그런데 원래 인어공주는 그러면 뭐를 말하려고 했을까? 나이가 들어서 인어공주를 다시 찾아보니까 2023년에 디즈니 영화가 우리에게서 어떤 우리의 추억을 뺏어간 게 아니더라고. 그게 1989년도에 디즈니 애니메이션조차 인어공주가 우리에게 남겨줬던 그런 의미를 그거를 없앤 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2023년도에 부각됐을 뿐이지 1837년 의외로 창작 동화예요. 약간 민담 같은 느낌이지. 인어공주의 원래 다른 제목이었던 거 알아요? 원래 제목이 인어공주가 아니었어. 가제가 있었어요. 칼로 왕자를 죽이면 살고 안 그러면 바다 거품이 된다던 인어공주에게 어릴 적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오디세우스 아니에요. 원래 제목이 공기의 딸들이야. 물속에 사는 인어공주가 무슨 공기의 딸들이야? 근데 저 인어공주의 엔딩을 보면 왜 공기의 딸들인지를 알거든요. 그 내용이 있어. 근데 일부 동화책 중에는 그 내용이 삭제된 책도 있어. 그게 아이들이 이해하기에 너무 어려운 파트라. 근데 저 공기의 딸도 아니고 공기의 딸들이야. 그래서 이 인어공주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공기에 담겨 있어요. 공기의 딸들이라는 저 키워드에 담겨 있어. 근데 그 부분을 많은 동화책에서 삭제를 했고 그리고 심지어 디즈니 애니메이션에서는 아예 엔딩을 바꿔버림으로써 그 엔딩을 통해 말하고자 했던 의미가 완전히 전달되지 않았지. 그냥 그 실제로 인어공주의 동화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들. 그러면 이 37년에 안데르센이 이거를 그냥 처음부터 만들어냈냐? 완전히 백지에서부터 시작한 건 아니었어요. 그 전에 그 20년 전이죠. 한 25년 전 독일 작가 푸케의 운디네라는 작품이 있었어요. 이거는 이따가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정령의 개념을 만들어냈었어요. 1530년도에 파라켈수스라는 그 사람이 연금술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물의 정령 운디네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의 정령 운디네의 개념이 있었고 그 운디네의 개념을 가지고 독일 작가가 운디네라는 소설을 썼고 그 개념 거기에 대해서 좀 영향을 받아서 거기 안데르센이 공기의 딸들이라는 소설을 썼고 그게 제목이 인어공주가 되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인어공주가 된 거죠. 근데 1989년도에 애니메이션이 나오면서 그 엔딩조차 이제 다르게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물의 정령이란 개념은 또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기원전의 그리스의 신화 속의 세이렌이라는 괴 생명체 그 약간 인어공주처럼 생겼는데 노래 불러가지고 사람들 현혹시켜서 물속에 빠뜨리는 그 뭐야 디즈니의 해적 영화 있죠 캐리비안의 해적에서
거기서 그 해적들 아름답게 노래 부르다가 막 흉악하게 해서 잡아가는 일종의 물귀신이지. 신화 속의 세이렌의 개념이 연금술사의 운디네, 그리고 푸케의 운디네, 이거를 보면 이제 이 내용들을 이제 하나하나 조금씩 보여드릴 텐데, 인어공주가 마지막에 왕자를 죽이려 했던 그런 부분과도 상당히 맥락이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 그래서 인어공주도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잖아요. 목소리를 빼앗기기도 하잖아. 이 목소리를 가지고 현혹시키는 게 그 세이렌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카프카가 세이렌의 침묵이라고 아주 짧은 초단편 소설을 쓴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인어공주의 그런 모티브는 뭐냐? 아까 방금 말했던 그 연금술을 썼던 파라켈수스. 진짜 옛날 사람이죠. 93년생이야. 그러면 나보다 5살이 많은 거잖아요. 93 1493년생. 르네상스 시대죠. 이 사람은 연금술사, 점성술사. 지금은 뭐 연금술, 점성술 하면은 뭐 약간 뭐 사자 같은 느낌이고 좀 이상하다라고 하겠지만, 그 시절에는 그런 사람들이 과학자였어. 연금술을 하는 사람이 과학자고 학식 있는 사람인 거야. 그래서 이때 이 파라켈수스가 한 뭐 몇 가지 업적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신의학의 선구자인 거예요. 일부 질병은 정신적 고통의 뿌리가 있다라고 최초로 주장한 사람이에요. 물론 이것이 정신의학의 시작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이 동물학 원칙도 확립했고 아연도 발견한. 그래서 상당히 여러 가지 업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연금술이라는 책에 보면 사정령을 언급해요. 네 정령. 거기에는 뭐 물은 운디네, 불은 셀러맨더, 공기는 실프, 흙은 놈. 그래서 판타지 소설이나 이런 판타지 게임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이름이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왜냐면 거기서 막 이렇게 막 마법 쓸 때, 아니면 뭐 소환할 때 이런 이름의 캐릭터 정령들을 소환하는 게 나오거든. 그래서 여기서 근데 이 운디네가 인어공주의 일종의 모티브가 되는 거지. 정령은 여기서 설정한 그 정령의 특성이 이거예요. 정령은 인간처럼 생각하고 말할 수 있지만 인간의 영혼이 없다기보다는 그냥 영혼이 없는 존재야. 정령은 영혼이 없어. 그게 설정이에요. 그 설정을 이 93년생 형님이 하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안데르센도 인어공주를 쓴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영혼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정령들도 어쨌건 인간처럼 생각할 수 있으니까 내가 영혼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괴롭겠어. 그게 한편으로는 내가 영혼이 없다는 걸 깨닫는 순간 영혼을 갖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느 순간 성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게 우리가 이제 여기서도 짧은 모티브로 하면, 내가 뭔가 방금 농사를 얘기를 했지만 내가 농사라는 어떤 일 속에서 물이라는 톱니바퀴로 살다가 어느 순간 나는 영혼이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고 나는 영혼을 어떻게 해서 얻어갈 수 있을까? 이게 우리가 삶에 주어진 하나의 과업이잖아요. 그냥 영혼 없이 아무런 거 없이 그냥 톱니처럼 살다가 내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는 게 우리 삶의 과정이잖아. 그거에 대한 상징일 수도 있겠죠. 여기서의 설정은 그래. 이 정령들은 그러면 영혼을 없이 그냥 끝나냐, 소멸하냐? 그건 아니야. 정령이 영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이 연금술 책에 나와. 인간과 결혼하면 인간의 영혼을 나눠받아. 그래서 인어공주가 왕자랑 결혼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영혼을 얻고 싶어서. 인어공주가 물론 왕자를 사랑하고 그렇지만 인어공주의 목표는 영혼을 얻는 것이었어. 영혼이 없는 존재에서 영혼이 있는 존재로 나아가는 것이 인어공주의 목표이기도 했던 거예요. 그게 운디네라는 얘기에서도 나와. 정령 세계관이 실은 인어공주에 영향을 미친 거예요. 정령이 인간의 영혼이 없다고 하는 거니까 인어공주의 목적은 처음에는 그 철없고 한편으로는 이기적인 목표였지. 근데 그 결말에서는 희생을 통해서 내 이기적인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영혼을 얻지 못했지만 원래대로 돌아가는, 그런기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시키지 않고 거기서 그냥 자기를 희생을 하는 걸로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결국 영혼을 얻는 다른 방법을 찾아내. 그게 인어공주의 엔딩이에요. 영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영혼을 얻어가는 삶을 다시 살아가는 게 인어공주의 엔딩이야. 그래서 인어공주의 원래 엔딩이 물거품으로 사라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인어공주가 원래 인간의 영혼을 얻고 그 영혼을 꿈꾸는 정령이었는데, 그 정령이 다시 영혼을 찾아가는 그 과정을 다시 밟아가는, 마치 파우스트가 처음에 파우스트 그 희생을 하지 않고 그렇게 자기가 열심히 해서 마지막에 파우스트 2부에서 그 나라를 다스리고 이러면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결국 구원받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결국 진짜로 내 영혼을 찾고 노력을 통해 구원받는 과정이 인어공주에도 담겨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장면을 봅시다. 원작 속에 인어공주의 마녀와 만나는 장면이 있어요. 우르슬라는 빌런이죠. 상당히 디즈니에서 보여주는 유능한 빌런 중 하나야. 굉장히 합리적인 계약을 하고 상대를 현혹시켜서 그 계약서에 사인을 하게 만들고, 그래서 상대를 합법적으로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왕자가 뭘 원하는지 그것도 캐치를 해내 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그런데 근데 원작 속의 마녀는 조금 다릅니다. 네가 뭘 원하는지 알아. 그건 어리석은 짓이야. 하지만 넌 네 고집대로 할 거고 결국은 후회하게 될 걸, 공주님. 그래도 네 물고기 꼬리 없애고 인간들처럼 걸어다닐 수 있게 두 개의 다리를 갖고 싶겠지. 그 젊은 왕자와 불면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말이야. 지금 여기서도 보면 마녀가 물론 뭐 듣기에 따라서는 좀 현혹시키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건 어리석은 짓이라고 경고를 해줍니다. 근데 인어공주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과감하고 호기심도 많고 저돌적인 사람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넌 네 고집대로 하겠지. 그래도 네 물고기 꼬리 없애고 인간처럼 걸을 수 있는 두 개의 다리를 잡고 싶겠지. 네가 욕망한다면 뭐 나는 그것을 들어주는 존재야. 어쩌면 파우스트 속의 메피스토도 그런 존재였지. 그러니까 물론 메피스토는 마지막에 영혼을 원했지만 마녀는 그것조차 원하지 않았어. 내가 어떤 일을 이뤄내기 위해서 그 수단이야. 근데 가끔 우리는 그런 수단에 잡아먹히기도 하지. 그 젊은 왕자와 불멸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말이야. 여기서 불멸의 영혼을 언급을 합니다. 인간의 영혼은 소멸되지 않는데. 그래서 젊은 왕자가 너와 사랑에 빠지게 해 영원한 영혼을 얻고 싶은 거지란 뜻이거든. 인어 공주가 바란 건 왕자의 사랑일 수도 있죠. 왕자의 사랑도 있는데 불멸의 영혼이 굉장히 큰 목표였어요. 안데르센이 저 소설을 쓸 때의 시대는 정령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어서 저 정령은 영혼이 없구나 이런 걸 그냥 개념적으로 알아. 근데 지금 이 동화책으로 할 때는 이 공주가 정령은 영혼이 없고 사람 영혼이 있어서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라는 거를 그 동화책에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약간 사랑으로 표현이 된 거지. 사랑으로만. 나도 인어공주 어릴 때 읽고 막 울었던 것 같아. 소멸에 대한 불안이죠. 아무튼 때 맞춰 잘 왔다. 물약을 만들어주지. 그러면서 굉장히 고통스럽겠지만 사람들이 널 보면 아주 황홀해할 거야. 인어공주는 아름다우니까요. 근데 걸음을 옮길 때마다 칼날리를 걷는 듯한 고통을 참아야 해. 피가 흐를 거야. 고통을 감수하고도 자기 정체성을 버리려는 시도를 한 거에 대해서는 공주는 어쨌건 자기 틀을 깬 거긴 해. 그래도 괜찮다면 도와주마. 인어공주는 괜찮대. 어떤 고통도 참겠다고 했어. 마녀는 고통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네가 불멸의 영혼을 얻고 싶어하는 것도 알고 이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고도 얘기를 해줬어. 그런데 어떻게든 현혹시키려고 애를 쓰지. 근데 그거에 비해서 원작 속의 마녀는 약간 수단 같은 뭔가 원한다면 들어준다. 이거는 마치 인어공주가 가서 그 자판기에서 뭔가 이 인간 되는 거를 뽑아내는 얘기지. 하지만 잘 생각해봐. 인간의 몸을 얻으면 다시는 인어가 될 수 없어. 다시는 네 가족들과 만날 수 없어. 왕자가 자기 부모를 포기하고 널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넌 영혼도 얻을 수 없고 너는 결국 산산이 부서져서 물거품이 될 거야. 영혼을 얻고 싶지만 너는 결국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수 있어. 왜냐면 인어공주는 정령이기 때문에 영혼이 없어요. 그래서 왕자의 사랑을 못 얻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버리는 거지. 그래도 어쨌건 도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괜찮대. 그럼 조건이 있어. 결코 쉬운 게 아니야. 넌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으니 그걸로 왕자를 홀릴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물약을 만들려면 네 목소리가 필요해. 네 목소리에 내 피를 섞으면 양날이 선 칼날처럼 아주 날카로울 거야. 마녀가 빌런으로 된 거에는 조금 억울한 것도 있는 게 심지어 자기 피도 썼어. 마녀 입장에서 좀 억울해. 이거 만들려면 어쩔 수 없이 네 목소리가 필요한 거 뭐 어떡하라고. 심지어 내 피도 썼어. 마녀 입장에서. 원전의 마녀는 억울할 수 있지. 내 피도 썼어요라고. 하지만 내 목소리를 가져가 버리면 제겐 뭐가 남죠? 아름다운 모습이지. 우아한 걸음걸이, 그윽한 두 눈. 이걸로도 인간의 마음을 충분히 사로잡을 수 있어. 아직도 그럴 용기가 있니? 그러면서 이제 혀를 자르고 약효가 좋은 물약을 얻습니다. 이 마녀를 다시 생각해 보면 지금 공주가 마녀를 만나서 그리고 계약을 하지. 마녀 입장에서는 조언도 해주고 충고도 해줬어. 그렇지만 네가 원한다면 뭐 나는 그거를 뭐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 그래서 인어 공주는 자기의 호기심, 자기의 정체성을 내려놓고 새로운 세계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발전하고자 하는 의지는 확실히 있지. 그리고 고통과 리스크도 감수를 한 건 맞아. 하지만 충동적이고 그리고 더 깊은 고민을 안 한 것도 맞고. 마녀는 어떤 공주를 현혹시키는 존재가 아니라 공주가 무언가의 시도를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가까워요. 그 수단을 통해 공주는 새로운 도전을 했어요. 리스크가 있는 도전이지. 영혼이 있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영혼이 없는 NPC로서 그냥 소멸되느냐. 그러면 원작 인어공주 결말 한번 볼까요? 이 마녀 이야기도 약간 조금 다르죠. 어쩌면 디즈니가 우리에게 앗아간 것 중에 하나는 마녀 입장에서는 가장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이야. 아니 나는 내가 뭐 빌런입니까? 나는 그냥 하나의 수단이고 나는 그냥 거래처입니다. 그 서비스 업체예요. 심지어
별로 지금 대가도 딱히 안 받았어. 이 정도면 봉사활동을 한 거죠. 마녀 입장에서는. 이 마력과 자기의 피까지 써서 봉사활동을 해준 거지. 그러니까 세상 일은 그런 게 많아요. 내가 무엇을 바라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나를 많이 도와주거든요. 나를 위해 세팅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거지. 근데 이제 그 와중에 내가 무언가 옳지 못한 선택을 해서 결국 내가 후회가 들 때 그냥 나를 굳이 해치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 혹은 그런 세팅조차도 다 탓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억까한다고 생각하게 되지. 그러니까 그 억까를 한다는 관점에서 마녀를 보면 마녀는 굉장한 빌런이라는 거지. 원작 인어공주의 결말을 보면 인어공주는 허리를 굽혀 왕자의 아름다운 이마에 입을 맞추고 그리고 장밋빛으로 밝아오는 하늘과 손에 쥔 날카로운 칼. 칼에 이제 햇빛이 비치니까 날카로운 칼이겠지. 그걸 칼을 번갈아 본 거야. 원작에서 결말은 왕자를 죽이면 다시 인어로 돌아갈 수 있고 이 왕자를 죽이지 못하면 그러면 나는 물거품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인어공주 언니들이 머리를 잘라가지고 인어공주한테 칼을 만들어주게 하잖아요. 그래갖고 이 칼을 가지고 이제 왕자를 죽이고 다시 인어가 되느냐 아니면 내가 그냥 물거품이 되느냐. 근데 인어공주가 이 고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애초에 왕자를 사랑한 것만이 전부가 아니었기 때문이야. 공주는 영혼을 얻기 위한 베팅을 했던 거고 근데 영혼을 못 얻게 생겼으니 다시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어. 근데 그래도 왕자를 희생시키는 것은 내가 나의 목표를 위해서 내가 나의 이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타인을 희생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선택한 거야. 그러니까 인어공주의 원래 목표는 왕자의 영혼을 나눠 갖는 거였어. 사랑을 받는 거기도 하고. 그 디즈니의 인어공주처럼 막 그냥 사랑밖에 남몰라 캐릭터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을 동경하는 정령이었지. 그래서 인어공주가 칼을 들고 이제 그 언니들이 야 돌아와 인간의 영혼 개뿔 같은 소리 하지 마. 안 됐지 실패지 돌아와. 우리가 네가 다시 원래의 너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게 우리 머리카락을 잘라서 칼을 마련했다. 가서 죽이고 와. 그래서 인어공주는 무슨 소리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 못 죽여 그게 아니라 그의 영혼을 못 얻었으니 나는 영혼을 못 가졌어 그러면 다시 인어공주로 돌아갈까 말까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자기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었어. 근데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죽일까 말까 아 사랑하는 사람 어떻게 죽이나 그게 아니라는 거지. 원래는 사랑이 목표였으면 솔직히 고민 안 해. 사랑하는 사람 어떻게 죽여라고 했을 수도 있겠지. 근데 이거는 인간의 영혼을 얻기 위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죽일 고민도 하고 있었고 어쩌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인어공주 입장이었으면 죽일 가능성이 있겠지. 왜냐면 이거는 왕자를 사랑한다가 전부가 아니었거든. 영혼을 얻기 위함이었거든. 그래서 왕자가 거기 꿈속에서 이제 신부 원래 왕자 입장에서 좀 억울하지. 솔직히 인어공주가 자기를 구해준 거는 맞는데 왕자 입장에서도 인어공주가 살 곳도 마련해주고 나름 배려를 해준 거긴 하잖아요. 나를 구해줬다고 결혼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 근데 이제 정령 입장에서는 그 인간의 어떤 사랑과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몰랐을 테니까 어쩌면 왕자와 지내면서 내가 이 사람에게 희생을 통해서 인간의 마음을 깨달은 거기도 하겠지. 왕자가 꿈속에서 신부의 이름을 불렀어요. 잠결에도 자기 와이프 생각을 하는 거야. 자기 예비 신부 결혼했나 이때 걔 생각을 하는 거야. 사랑꾼이지. 그리고 물론 인어공주가 자기를 구해주긴 했지만 그래도 인어공주에게 살 곳도 마련해주고 나름 왕자는 나쁘지 않았어.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아니 왜 인어공주가 구해준지 모르고 인어공주가 구해줬으니까 빨리 사랑해. 그건 아니지. 그럼 길에서 나 도와준 사람이면 가서 사귈 거야?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왕자 입장에서는 솔직히 이게 죽을 짓을 한 건 아니야. 공주도 그 생각을 하겠지. 왕자는 인어공주를 사랑한 적이 없었어. 근데 어린 마음에는 구해줬으니까 사랑 그리고 인어공주 입장에서 생각을 하니까 어릴 때는 그러니까 왕자 입장에서는 그래 만약 구해줬다고 해도 사랑할 이유는 없지. 여기서 뭐 신부가 아무리 뭐 정략 결혼이고 어쩌도 첫눈에 반했을 수도 있고 왕자는 나름의 사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신부의 이름 부르는 걸 듣고 인어공주는 칼을 던져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물방울이 튀어오르고 그리고 인어공주는 슬픈 눈으로 왕자를 한번 보고 바다에 몸을 던지죠. 몸이 물거품으로 용해되는 기분이었고 바다 위로 해가 떠오르고 인어공주였던 차가운 물거품을 비추었다. 인어공주는 지금을 느끼지 못했다가 많은 분들이 기억하는 원래 동화의 결말일 거야. 이것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고 디즈니는 일단 이걸 없앴어. 그 성냥팔이 소녀를 누구더라? 꼭두각시 서커스라고 만화책 그린 사람이 그린 만화 속에 성냥팔이 소녀가 등장을 하거든요. 월강천 뭔가 하여튼 그런데 거기 그건 뭐냐면 그 보름달이 뜨나 그러면은 이제 그 동화 속의 캐릭터들이 막 날뛰는 거야. 그래서 그 동화 속의 캐릭터들을 해치는 그런 사람을 테러하는 애가 있어가지고 걔를 없애는 뭐 그런 설정이거든요. 동화 속의 사람들하고. 근데 거기서 이제 인상 깊었던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거기 성냥팔이 소녀가 각성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성냥으로 폭탄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굉장히 강력한 캐릭터로 나옵니다. 음.
어쨌건 그런 것도 굉장히 흥미롭고요. 잠깐만. 지금 그래서 그 성냥팔이 소녀를 보고 슬펐던 마음이 그 만화책을 보면 조금 해소가 되실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굉장히 흥미로웠던 게 그 인어공주였던가? 파랑새였나? 아무튼 그 작가를 찾아가. 그 만화 속의 설정이지. 그 원작자를 찾아가서 왜 이렇게 슬픈 결말을 만들었어요? 바꿔주세요. 왜 이렇게 죽어야 돼요? 성냥팔이 소녀는 왜 이렇게 죽어야 돼요? 바꿔주세요. 라고 막 따져 주인공이 그 작가한테. 근데 그 작가가 굉장히 슬픈 눈으로 그럴 수 없으라고 해. 그게 나는 약간 물론 만화가가 쓴 얘기지만 진정한 작가의 모습 같아. 왜냐면 나는 그 캐릭터를 통해 하고자 하는 말이 있었어. 그 캐릭터가 준 거 나도 슬프지만 그 결말을 너의 행복을 위해 나는 바꿀 수 없어. 이걸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수도 있는 거야 라고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작가가 목에 칼이 들어왔는데 안 바꿔주는 거야. 그게 나는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었거든요. 어쩌면 인어공주도 분명히 안드레센이 이걸 통해 하고자 하는 말이 있었어. 이 인어공주는 인간의 영혼을 얻으려다가 실패를 하고 기회가 있었음에도 타인을 희생시키지 않았어요. 처음에 인어공주는 굉장히 철없고 현실적인 생각 없이 무작정 도전을 해서 영혼을 얻어보겠다고 했어. 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희생을 통해서 희생을 깨달았지. 왕자의 마음도 깨달았고. 근데 이게 결말이 아니야. 이게 결말이면 제목이 공기의 딸들이었겠어요? 이렇게 결말이 아니고 이 뒤에 내용이 더 있습니다. 그걸 지금 보여줄게요. 이것도 모르는 분들이 많았을 거고 원작 인어공주는 슬픈 엔딩이 아니에요. 밝은 해가 비치고 주위에는 수백 개의 투명하고 아름다운 형상들이 떠다니고 있었다. 방금 인어공주가 물거품이 됐죠. 그들의 음악 같은 천상의 소리는 희미하고 아름다워 인간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인어공주는 자신이 그 형상들과 같다는 것을 깨달았다. 몸이 바다에서 점점 높이 솟아올랐다. 인어공주가 물어. 여긴 어디예요? 그녀의 목소리도 땅 위에 어떤 소리도 흉내낼 수 없는 천상의 소리처럼 감미롭고 아름다웠다. 목소리가 다시 생겼지. 넌 공기의 딸들과 함께 있단다. 인어는 인간의 사랑 없인 영혼을 가질 수 없지. 의존해야 해. 인어공주는 충동적이고 그리고 현실적인 감각이 없고 어떤 인간에게 의존하려고 했고 그 사람의 마음은 살피지 않고 그 사람에게 의존하려는 마음으로 그 사람의 희생까지도 시키려고 했었어. 하지만 인어공주는 어느 순간 타인의 희생을 시키지 않으려고 마음먹고 한 단계 성장했지.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어떤 사랑의 메타포기도 해요. 지금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배우기 전에 성숙하지 않은 존재였을 때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사랑을 갈구하고 그 사랑을 하면 무언가 완벽한 존재가 될 거라고 상상하고 꿈꾸고 그리고 상대의 희생을 요구하고 상대에게 의존하려고 하지.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상대의 희생이 당연한 게 아니구나. 어쩌면 내가 잘못했구나를 깨달아. 그러면서 한 차원 성숙해지지. 그게 물거품이 됐고 다시 공기의 딸들과 함께 떠다니는 인어공주의 이야기야. 의존해야 돼. 하지만 공기의 딸들은 착한 일을 해서 스스로 영혼을 만들 수 있어. 인간의 사랑을 얻음으로써도 영혼이 생기지만 스스로 영혼을 만들 수도 있어. 그거를 여기서 나와. 파우스트에서도 구원받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파우스트의 여자친구는 희생과 내 잘못을 감수하고 죄값을 치름으로써 구원받아. 파우스트는 겁나게 노력함으로써 해야 될 일을 미친 듯이 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서 더 이상 여한이 없을 때까지 노력해서 구원받아요. 두 가지의 구원 방식이 파우스트에 담겨 있어. 인어공주에도 두 가지 구원 방식이 담겨 있잖아요. 지금 왕자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방식, 그리고 공기의 딸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았을 때 얻어지는 구원이 있는 거야. 파우스트와 인어공주에서 말하는 구원의 방식은 굉장히 유사해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역병으로 인간들을 파괴하는 무더위를 식히고 꽃향기를 펴뜨려 건강과 회복을 가져다주러 날아가는 중이야. 300년간 착하게 살면 불멸의 영혼을 얻어 인간들이 누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단다. 300년은 굉장히 긴 세월이지만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내가 최선을 다해서 뭐 남을 위해서든 아니면 나를 위해서든 내가 하고자 하는 일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불멸의 영혼을 얻는다. 파우스트가 2부 때 행했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면서 구원받았던 것과 비슷하지. 인간들이 누리는 행복. 진짜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거지.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가련한 인어공주야. 넌 온 마음을 다해 우리처럼 영혼을 얻으려고 노력했어. 왕자의 사랑을 통해 얻으려고 노력했었지. 뼈를 깎는 고통을 겪으면서 말이야. 그 고통이 너를 공기의 정령들 세계로 끌어올린 거야. 인어공주는 어쨌건 자기가 다리를 만드는 인간의 세계를 가는 그런 고통을 감수했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고 타인을 희생시키지 않았지. 이제부터 300년 동안 인어공주가 잠깐만 이거 지금 마녀는 최소한 나한테 계약서 사인할 기회는 줬는데 여기는 그냥 끌고 가네. 그래서 착하게 살면 불멸의 영혼을 얻을 수 있단다.
인어공주를 관통하는 주제는 영혼을 얻는 것이야. 인어공주는 눈을 들어 겸허하게 태양을 바라보고 그리고 두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이는 것을 느꼈다로 인어공주가 결말이 나. 그 마지막에 짧은 내용이지만 그래서 제목이 공기의 딸들인 거예요. 공기의 딸들로 지으려고 했던 거야. 안데르센이 만든 인어공주의 서사에 인어공주를 관통하는 주제는 구원을 위해선 희생과 고통을 감수하는 것 그리고 노력이 그 인간을 구원으로 이끈다라는 그 맥락을 갖고 있어요. 보통의 동화책 인어공주는 이 뒤쪽에 있는 내용이 너무 어려워. 그리고 어떤 그 영혼의 개념을 아이들에게 말해주기도 어렵고 그 당시엔 또 정령에 대한 개념이 또 더 이상 유행하지 않던 시대이기 때문에 정령들이 영혼을 얻고 싶어 한다는 그 설정 자체가 머릿속에 없기 때문에 그거를 모르는 거야. 근데 인어공주는 영혼이 없던 존재가 영혼을 얻기 위해서 실은 왕자와 결혼을 원했던 거니까. 디즈니는 이런 것을 남겨주지 않았어.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지만 인어공주가 말하고자 했던 이런 부분들을 싹 없애버렸지. 인어로서 정령으로서 살다 가지. 그래서 인어공주가 특별한 거야. 그 정체성을 버리고자 했거든. 인어공주 속에 그러면 인간 세계에 대한 동경과 사랑이 있었지. 인간들은 원래 영혼이 있대. 근데 이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모든 인간들이 과연 다 영혼이 있는 존재일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볼 수도 있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요. 인간 세계에 대한 동경과 사랑은 뭘 뜻하는 걸까? 인간 세계에 대한 동경과 사랑. 우리는 모두가 인간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누군가는 인어공주일 수도 있겠지. 영혼이 없는 혹은 구원받기 전에 존재일 수도 있겠지. 영혼은 다 있겠지만 어떤 성숙하게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고 생각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겠죠. 인어공주는 가장 진취적인 공주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봐요. 이거는 불가능한 욕망과 좌절감이기도 해. 인간 세계에 대한 막연한 동경과 사랑이야. 이거는 불가능한 욕망과 좌절감인데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지. 꿈과 희망일 수도 있지. 마녀는 권력과 지식 욕망인데 이거는 욕망을 이루기 위한 어떤 경계선이지. 내가 그 경계선을 넘냐 안 넘냐. 인간의 영혼은 굉장히 정령들로서는 이룰 수 없는. 왜냐면 정령들은 수명이 긴 대신에 그 정령의 인생이 끝나면 소멸하거든. 근데 인간의 영혼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설정이에요. 그래서 이 목소리는 정체성과 가치지. 자기 가치. 그 목소리를 버렸다는 건 그거는 자기 가치를 희생해서 욕망을 추구한 거야.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던 나의 정체성을 희생해서 욕망을 추구했다는 거지. 그리고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고통과 후회로 담겨오긴 해. 고통을 감수했던 건. 욕망은 후회와 선택에 따른 책임을 들이밀어. 그래서 정체성을 거부하고 욕망하는 곳에서 자기 가치를 잃은 채 다른 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헛된 고통일 뿐 주변조차 힘들게 한다. 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 실은 이거 말고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굉장히 많아요. 다른 정체성을 거부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 타인의 욕망, 어쩌면 인간 세계에 대한 욕망, 내가 가지지 못한 것, 그거에서 내 가치를 잃고 다른 사람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헛된 고통이고 내 주변, 언니나 이런 사람들 머리 다 잘라버렸지? 자르게 만들었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어공주는 거기에서 구원을 얻은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희생시키지 않았고 그 고통과 노력을 감수하고 자기가 그것을 이겨내기로 마음먹었어. 남을 탓하지 않고 자기가 감수했어. 인어공주가 겪은 세계는 바다, 육지, 하늘이 다 있죠? 그러면 인어공주는 자기 정체성을 부여했어. 바다는 자기가 삶의 공간, 육지는 갈망했던 공간, 하늘은 새롭게 노력을 하는 공간이겠지? 자기 정체성을 부정을 했는데 수용했다면 그냥 인어로서 살아가는 거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어떤 성장을 원하지 않고 그냥 이대로 주어진 삶을 살면서 뭐 타인에게 뭐 의지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살다가 불만족과 후회가 가득한 그런 삶을 그냥 사는 평범한 그런 인어들이 많겠죠. 그런데 인어공주 정체성을 부정했어도 그러니까 수용이냐 부정이냐는 둘 다 문제가 있지. 근데 그것을 어떻게 내가 성숙하게 가는 과정으로서 만들고 결국 내가 원하는 걸 얻느냐는 그 사람이 어떤 지향점을 가지느냐겠죠. 그래도 인어공주는 충분히 고려하고 고통을 감내했잖아. 실은 인어공주는 한편으로는 되게 철이 없어. 그리고 약간 이상주의자예요. 그런데 보통 이상주의자들은 고통을 마주했을 때 도망쳐. 그리고 이게 한편으로 인어공주는 왕자라는 존재에게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란 말이야. 자기의 영혼이 없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게 의존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스스로 생각하거나 어떻게 보면 성숙한 사고를 하지 못하는 그리고 결국 칼로 그게 되지만 타인을 상처 줄 수도 있는
그런 존재들이지. 근데 인어공주는 그런 상황에서도 결국 선택을 했지만 이 만약 인어공주가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때? 내가 왕자를 구해준다고 그게 과연 사랑이 될까? 사랑이 안 될 수도 있겠지. 왕자의 사랑을 얻으려면 어떻게 되지? 그래서 뭔가 인어에 대한 로망이 있는 그런 왕자들을 조금 찾아다녀야겠지. 그냥 인간만 좋아하는 왕자들을 뭐 어떻게 만나겠어. 그래서 좀 이렇게 인어에 대한 로망이 있는 그런 왕자들을 만나면 이제 그 왕자를 만나서 이제 인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뭔가 그런 전략을 좀 세웠어야지. 목소리를 잃고 그냥 무조건 저 사람이다 이렇게 가는 거는 좀 전략적이진 않았죠. 그래서 상대의 생각을 이해하고 가능성을 따졌다면 선택하지 않았겠죠. 그래도 인어공주는 타인을 희생시키지 않았어. 그치? 인어라도 괜찮아요? 그렇지. 이게 나를 희생이냐, 타인을 희생하냐. 흑백 논리에서 이 희생을 시켰으면 원래 내 삶, 원래 나는 인어로서의 삶으로 돌아가는데 그냥 원래 인어로서의 삶은 영혼이 없는 불만족스러운 삶이잖아요. 인어공주는 영혼을 찾고 싶었잖아. 성숙한 사람이 되고 싶었잖아. 근데 타인만 희생시킨 성숙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거야. 오히려 그 상황에서 내가 그 벽을 넘어서서 나 자신을 희생해 보는 경험을 하는 게 인어공주한테 성숙한 기회가 된 거지. 처음에는 타인을 통해서 영혼을 얻으려고 했지. 사랑과 영혼을 얻는 행위를 동일하게 여겼고, 그래도 결국 스스로 사랑을 얻었지. 고통을 견디고 남 탓이나 흑백 사고에서 벗어나서 희생과 자유의지로 영혼을 얻게 된다. 제가 나르시시스트 강의에서도 이런 말을 했었죠. 나르시시스트는 어떤 사람이야? 남 탓을 하고 흑백 사고에 갇힌 사람이라고 했었죠. 그게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고, 그런데 보통 왜 그러면 나르시시스트가 되냐? 성숙하지 못해서야. 아이들은 나르시시스트라고 안 해. 왜냐면 애들은 대부분 나르시시스트 상태인 경우가 많아. 왜냐면 자기애성 성격 장애는 아이들한테 정해가 안 돼. 왜냐면 애들은 원래 자기 애 성격 장애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거든. 근데 걔네들이 사회에 부딪히고 또 어른이 돼가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메타 인재가 되는 거지. 근데 결국 이것도 남 탓이나 흑백 사고에서 벗어나 고통을 견디고 희생과 자유의지로 영혼을 얻게 되는 과정이 어쩌면 나르시시스트가 스스로를 치료하는 과정이기도 해요. 어린 영혼을 가진 사람이 어린 친구가 어른이라는 성인이라는 인간의 영혼을 얻어가는 과정이기도 한 거고 나에게 바다 육지 하늘이 각각 어떤 의미냐 나한테는 마녀의 존재가 있나 목소리와 다리는 나에게 어떤 것인가 나에게 걷는 고통이 존재한가 나에게 왕자의 존재는 나에게 불멸의 영혼이란 무엇일까 나에게 단검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지금은 어떤 상태인가 이런 메타포를 한번 나한테 대입을 해서 한번 해보시고요 이거는 심리대학 멤버십 학교에서 제가 혹시라도 거기서는 제가 줌으로 다시 피드백을 드릴게요. 아까 인어공주의 모티브로 우리 파라켈수스 형이랑 이렇게 연금술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아까 더 나온 얘기가 있었지. 뭐 나왔었어? 운디네. 운디네 나왔었잖아. 독일 작가 푸케가 1811년에 썼던 운디네. 이 운디네 내용을 잠깐 들려드리면 그 인어공주랑 조금 겹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거기서 물의 정령 운디네가 한 기사랑 사랑에 빠져서 결혼하고 영혼을 얻어요. 영혼을 얻는데 성공을 해. 근데 그 기사가 운디네를 이렇게 막 술 먹고 아이 걔 좀 그래 막 이러면서 남들 앞에서 살짝 뒷담화를 한 거야. 근데 그 물의 정령의 법칙이 있어. 내 뒷담화를 하면 운디네는 쫓겨나. 죽어. 그러니까 그게 그냥 깨져버려. 그게. 그래서 그렇게 가가지고 뒷담화를 하는 바람에 운디네가 영혼을 잃고 물로 쫓겨나요. 이게 물의 정령의 법칙이야. 그렇게 해서 쫓겨나. 그래서 기사가 다시 와가지고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이제라도 날 다시 받아줘 하니까 운디네가 그 기사를 물로 끌고 들어가서 죽여버려. 이것도 그냥 법칙이야. 어쩔 수 없어. 물로 이제 살아가면 이제는 운디네는 물 속의 사람이니까 데리고 가면은 물 속에서 뭐 사람은 적응하지 못하니까 죽는 거거든. 물론 인어공주와 엔딩이 다르지만 이 운디네만 딱 떼놓고 보면 약간 인어공주 다크 버전 같은 느낌이지. 인어공주처럼 인간과 사랑을 하고 영혼을 얻고 싶어 했고 영혼을 얻는데 성공을 했고 또 그리고 결국 근데 인어공주는 성공 못했지만 상대를 죽이느냐 살리느냐의 기로에 있었고 다시 물로 가느냐 안 가느냐 기로에 있었고 근데 이 운디네는 그러면 운디네의 그 전으로 가면 또 있지. 뭐가 있어? 세이렌 아까 여러분 채팅방에서도 얘기했지만 세이렌 누구야? 얘잖아. 세이렌이 뱃사람을 홀리거든. 그 세이렌이 인어공주랑 비슷한 캐릭터로 사람들이 이미지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려져 있는데 걔가 뱃사람을 홀리듯이 사람들을 홀려서 커피를 마시게 하겠다. 그런 거야. 이게 뱃사람들이 이렇게 가다가 그 세이렌들이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 그러면 그 노래에 흘려가지고 이렇게 멍하니 보고 있으면 걔네들이 그때 이제 딱 잡아가는 거지. 그 캐릭터가 이제 캐리비안의 해적에서도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 이게 아름다운 물귀신 같은 거지. 목소리 좋은 아름답고 목소리 좋은 물귀신 개념이란 말이야. 그래 그런 것처럼 이제 커피를 마시게 하겠다가 이제 스타벅스의 의지인데 아주 거슬러 올라가면 세이렌의 이미지가 실은 좀 이런 이미지였어. 지금은 이제 하피라고 알고 있지. 인간 여성의 얼굴 그리고 이 새 모양.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그려진 적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저게 이제 하피라고 좀 다른 그 캐릭터로 좀 보여지고. 음, 음. 세이렌의 유혹을 이긴 두 남자. 아, 그렇지. 그리스 로마 신화 속의 괴물이고 이게 지중해 섬에 살면서 감미로운 노래, 섹시한 노래로 배의 손을 유혹해서 잡아먹거나 이렇게 배도 난파시키고 이제 그런 거였고 그래서 이 그리스 로마 신화 속에서 이 세이렌이 등장한 그런 장면들은 그렇지 얼굴 있는 새 무섭지. 이 하피가 등장하는 제가 옛날에 부천영화제 가서 봤던 굉장히 충격적인 단편 영화가 있는데 하피예요. 근데 굉장히 이쁘게 생겼어. 이렇게 몸도 여기서는 이제 몸이 그냥 다세지만 몸이 또 여성이야. 섹시한 여성이고 새 다리가 달린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길에서 그 하피를 막 죽이려고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떤 남자가 그 하피를 세이렌이지. 근데 그 영화에서는 하피인 거지. 그러니까 하피를 구해줘. 그 남자를 처단하고. 근데 그 하피를 구해줬는데 그 하피가 집에서 계속 기괴한 노래를 부르면서 그 남자의 모든 것들을 자꾸 잡아먹고 집착하는 거야. 그러다가 결국 그 남자의 막 그게 약간 기괴한 영화니까 막 신체까지도 잡아먹어. 그래서 그 남자가 결국 막 도망치거든. 그러다가 결국 도저히 안 되겠어서 그 하피를 길에서 막 결국 죽이려고 막 그러다가 또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죽이면서 다시 처음 장면처럼 또 돌아가는 거야. 그런 약간 기괴한 단편 영화가 있었는데 그것도 약간 사랑을 상징하는 거지. 나는 이 사람과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집착하고 나의 모든 것을 갉아먹는 그런 존재여서 결국 나도 버티지 못하고 이 사람과 어떻게 떠나야 될지 모르는 그런 파괴적인 관계가 반복되는 그런 거에 대한 상징이었죠. 아르고 원정대에서 세이렌을 만났지만 오르페우스가 리라 연주. 네가 노래를 불러? 나는 락커야. 그래서 기타. 갑자기 그 매드맥스 노래처럼 갑자기 강한 물론 리라 연주지만 그 노래가 묻힐 정도로 아주 강력한 메탈 엔진으로 그걸 이겨내는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오르페우스가 이제 음악으로 발라버렸고 이제 이런 사례가 있고, 그치 광기 대 광기 그렇게 있고 또 하나 사례가 오디세우스 사례죠. 오르페우스랑 오디세우스 이 두 사람이 이 세이렌의 유혹을 이겨낸 사례인데 마녀가 알려줬어요. 마녀들은 이 시대 이때만 해도 상당히 조언도 해주는 좋은 사람들이야. 상당히 헌신적인 카운셀러들이죠. 어쨌건 마녀가 조언을 해줘가지고 이 밀랍으로 귀 막고 자기 몸을 묶어가지고 섬을 무사히 빠져나간 거예요. 낙담한 여기서 유혹을 못한 세이렌들이 바다에 빠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이게 오디세우스야. 이게 묶여서 제물로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이 사람들이 이 선원들 귀를 다 이렇게 밀랍으로 다 막고 여기서 이제 자기 몸 묶어가지고 유혹을 안 당하는 거지. 여기 오디세우스 스스로 묶어가지고 유혹당하지 않는. 자, 니네가 뭘 해봐라. 나는 너네들에게 유혹당하지 않아. 라고 딱 해서 세이렌이 우리도 이제 끝났구나. 저런 애 하나 유혹을 못했구나. 이러면서 좌절을 한 거지. 그렇게 이제 목숨을 끊어가지고 이겨낸 그 두 가지 사례가 있어요. 그게 이제 세이렌에 대한 일화들인데요. 여기서도 이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 세이렌의 일화를 가지고 또 소설을 쓴 사람이 있죠. 그거를 보기 전에 잠깐 그림을 보면 이거는 구스타프 클림트 알죠? 그 키스 그림 해가지고 이렇게 막 완전 금식 금장 같은 거 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키스하는 그 장면 굉장히 유명하죠. 뭐 생명의 나무 꼬불꼬불해가지고 어디 카페 가면 이렇게 배경으로 있을 때도 많고. 근데 그 클림트가 그린 그림이고 이거의 제목이 세이렌이야. 이거 물의 요정. 그래서 그냥 한번 갖고 와봤고요. 근데 여기서의 세이렌은 조금 다르죠. 약간 뭐라 그래야 돼? 올챙이 같지? 그래서 저희가 잠깐 그 세이렌의 침묵이라는 한번 소설을 잠깐 들려드릴게요. 세이렌의 침묵이라는 소설이 방금 봤던 이 오디세우스 얘기예요. 오디세우스 얘기를 카프카가 썼어. 카프카가 쓴 소설이기 때문에 나네. 그래서 굉장히 집중해서 읽긴 해야 돼. 근데 내용이 길지 않아요. 짧아서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카프카의 소설이니까 조금 난해할 거를 조금 생각을 해주시고요. 주제가 인어공주인데 앞에서부터 쭉 따라오시면 왜 이게 나오는지 아실 거예요. 이 인어공주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전에 이 정령학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정령들의 존재 그리고 그 정령들의 의미하는 그런 메타포들 대한
수단들도 구원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 벌써부터 난해하잖아. 카프카의 변신도 이렇게 다르게 짧게 요약된 거나 이제 그러면 설정 자체가 그렇진 않은데 그 글을 읽으면 약간 사람이 멍해지는 그런 게 있어. 집중해서 읽어보면 유치하기까지 한 수단, 구원의 수단. 여기서도 유치하기까지 한 수단, 구원의 수단 얘기가 나오는데 뭘까? 세이렌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귀를 밀랍으로 틀어막고 몸을 돛대에 단단히 결박을 했어. 그게 아까 세이렌으로부터 이겨냈던 오디세우스 사례예요. 물론 오래전부터 세이렌의 유혹을 피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었지만 아무도 그런 유치한 방법을 믿지 않아 수많은 이들이 유혹에 목숨을 잃었다. 유치한 방법이 뭐야? 밀랍으로 틀어막고 몸을 묶는 거. 그러면 여기서의 표현은 그냥 단순하고 그런 것에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 있었음에도 아무도 하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쩌면 새로운 대단한 것에 현혹되지 말고 기존의 것 그리고 단순한 것 그런 것의 기본을 지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 그런 생각을 읽으면 되게 흥미로워요. 아까 인어공주에서 말하고자 했던 것도 그 맥락이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사이렌이라고 돼 있네 책에서는 막강한 노래의 힘을 밧줄이나 밀랍으로 막을 수는 없었을 것이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정말로 세이렌을 막을 수 있었을까 하면 아니라는 거야. 오디세우스도 그런 일이 소용없다는 걸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한 줌의 밀랍과 밧줄을 완전하게 믿었고 나아가 그 유치한 장비들에 대한 기쁨으로 가득 차서 세이렌을 향해 바다로 나아갔다. 밧줄도 세이렌 한번 이렇게 가서 만져보고 싶은데? 세이렌한테 따라가고 싶은데? 난 묶여 있어. 뭐야? 나는 할 수 있어. 인간의 의지는 저런 단순한 수단들을 넘어선다는 거야, 실은. 근데 물론 이게 이제 신화 속 얘기랑은 약간 차이가 있죠. 세이렌은 노래보다 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침묵이었다. 이거는 약간 신화랑 내용이 다른데 이 부분도 흥미로워요. 이전에 그런 일이 있어 본 적이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누군가가 세이린의 노래를 이길 수 있었다는 건 상상이 가능하지만 세이린의 침묵을 이긴다는 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자신의 힘으로 세이린을 이겼다는 자만심을 누가 이겨낼 수 있겠는가? 세이린의 침묵을 이긴다는 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왜냐면 애초에 세이린은 침묵을 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상 오디세우스가 가까이 다가왔을 때 세이린들은 노래하지 않고 침묵했다. 그 이유가 오디세우스 같은 적에게는 침묵만이 무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자기 믿음에 가득 찬 오디세우스의 천진한 얼굴에 세이렌들이 매혹당해서 그만 노래 부르는 걸 잊었기 때문인지는 알 수 없다. 벌써 좀 난해해지기 시작하지. 여기서 그래서 카프카의 소설의 제목이 세이렌의 침묵이야. 세이렌은 침묵했어. 노래하지 않았어. 그런데도 오디세우스는 자기가 밀랍으로 귀를 막아서 세이렌의 노래를 이겨냈다고 생각하지. 인어공주 얘기에서부터 쭉 다시 또 돌아가서 얘기할 거예요. 오디세우스 같은 적. 신화 속에서는 사이렌들이 노래를 했고 그 노래에도 그 오디세우스가 반응하지 않아서 좌절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물로 그냥 빠져버린 건데 이거는 카프카가 그걸 가지고 다시 재구성한 얘기야. 오디세우스 같은 적에게는 침묵만이 무기라고 생각했기 때문. 침묵만이 무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뒤를 좀 보면서 얘기를 해봅시다. 어쨌든 오디세우스는 그들의 침묵을 알지 못했으므로 세이렌들은 노래를 부르지만 그 노래를 듣지 못하고 있으므로 안전하다고 믿었다. 어쩌면 세이렌들은 오디세우스를 유혹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들이 있겠지. 귀를 막고 있으니 세이렌들은 오디세우스의 시선을 유혹하고자 했을지도 몰라. 근데 오디세우스는 내가 귀를 막아서 저 노래에는 현혹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던 거고. 세이렌들은 지나가면서 얼핏 고개를 돌렸을 때 오디세우스는 자기를 보려고 돌아선 그녀들의 긴 목, 깊은 호흡, 눈물이 가득 찬 눈, 반쯤 열린 입을 보았지만 그마저도 들리지 않은 채 주위를 감돌다가 멀리 사라지는 아리아의 모습이라고 굳게 믿었고 또 그 모든 것들이 먼 곳을 응시하는 그의 단호한 시선 밖으로 미끄러져 사라져버렸다. 세이렌드는 그의 단호함 앞에서 사라져버렸고 가장 가까이 다가갔을 때에도 오디세우스는 어쩌면 그녀들을 아예 잊어버리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세이렌은 유혹을 의미하고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강력한 유혹이 될 수도 있지. 근데 오디세우스는 그들이 심지어 그들에 대한 대비도 잘못되어 있었음에도 저 의지로 이겨내긴 했어. 하지만 세일은 그 어느 때보다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드럽게 몸을 움직이고 머리카락을 바람에 날리면서 발톱을 한껏 드러내고 있었지만 이미 오디세우스를 유혹하려고 하지 않았다. 다만 오디세우스의 커다란 두 눈이 반짝이는 빛을 더 오래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쓸 뿐이었다. 그렇게 오디세우스는 사이렌의 유혹을 벗어날 수가 있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다. 다만 오디세우스는 여우처럼 너무 꾀가 많아서 신들조차도 그 속마음을 다 헤아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어쩌면 오디세우스는 사이렌들이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마치 노래를 듣는 것처럼 세이렌과 신들에게 연극을 했던 건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다. 이게 여러 가지로 진짜 해석이 되는데
이거는 한번 나중에 보시고 제가 생각하는 여기에 있는 그런 메타포를 보면 세일에는 유혹과 인간의 취약성을 얘기하는 거지 않을까요? 그리고 감정과 본능에 쉽게 휩쓸리는 그 존재 아니면 그 존재를 만들어내는 것. 그럴 수 있겠지? 유혹이니까. 유혹과 인간의 취약성. 왜냐면 인간은 어쨌건 욕구에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는 거니까. 그리고 감정과 본능에 쉽게 흔들리는 존재이자 쉽게 흔들리게 만드는 대상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면 침묵은 더 강력한 유혹의 도구지. 낯선 위협에 대한 인간의 불안과 경계심, 새로운 그런 유혹이고. 그러면 귀에 밀랍을 꽂고 자신을 묶은 건 자신의 어떤 인간의 본성, 어쩌면 그 본성 자체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게으름을 이기려는 노력 아니면 내가 하고자 하는 걸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와 결단력이야. 유혹을 피하기 위해서는 뭐야? 내가 목표를 향해 가기 위해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자신을 묶어서 통제를 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내면 세계와 외면 세계의 갈등, 그것은 나를 통제하고 내가 목표를 얻어가는 과정이지. 라이브의 유혹을 이겨내고 일하러 가야겠다고. 그렇군요. 유혹을 물리치고 조치한 외면이라는 거. 내가 외면했지. 욕망과 감정은 여전히 존재하는 내면이고 욕망과 감정은 여전히 존재해. 세이렌의 노래를 듣고 세이렌의 아름다움을 보고 싶고 세이렌의 아름다움에 다가가고 싶은 그런 욕망과 감정은 여전히 내면적으로 존재해. 외면적으로는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 밀랍으로 막고 나를 묶었어. 그걸 외면적으로 조치했어. 물론 이 내면과 외면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갈등하고 있죠. 삶에서 자주 마주하는 문제지 이게.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성장과 발전을 해. 오디세우스는 목표 지점을 향해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서 물론 완전히 욕망과 감정을 다 통제할 수는 없어요. 그 안에서 절충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그럼 통제를 하는 여기서 결국 통제를 할 필요가 있는 건데 그 통제는 뭐야? 귀를 막아서 침묵인 상태라고 믿는 것. 침묵이 침묵인 줄 모르는 상태. 귀를 막아서 침묵인 상태라고 믿는 거잖아. 나는 유혹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내가 의지를 갖고 사는 거잖아. 침묵이 침묵인 줄 모르는 상태잖아요. 이게 결국 통제감이 무슨 말이냐면 달력도 제가 항상 예시를 들지만 달력이 우리가 시간을 통제하는 건가? 아니지. 근데 통제한다는 느낌을 주지.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제가 행복 강의에서도 말을 했어요. 인생에서 중요한 건 통제를 한다는 현실이 아니라 통제감이야. 내가 똑같은 일을 해도 이 일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면 그걸 행복하게 할 수 있어. 근데 이거 일을 누군가가 시켜서 정해진 만큼 해야 되는 상황에서 하면은 그 일을 하는 동안 행복하지 않아. 그래서 굉장히 인생이 마음먹기 나름이라는 게 결국 그 행복 공식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 통제감이라는 거. 세일인이 침묵한 게 아니라 그 침묵은 내 통제로 인해서 나에게 전달되지 않는다고 내가 통제를 했어. 운명과 자아를 결정하는 거. 오디세우스는 운명에 도전했지. 유혹을 이겨내고 자신의 운명과 삶의 방향을 결정했지. 그래서 모순과 인간의 복잡성. 오디세우스는 강한 영웅이자 취약한 인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는 이제 찾은 거고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메타포를 찾다 보면 저기 안에서 한 가지를 읽어도 그 안에서 다양한 통찰들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도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나에게 세이렌이라는 건 뭘까? 내가 두려워하는 침묵, 밀랍과 결박, 내가 도달하려는 곳, 그리고 내 안의 오디세우스 이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지금까지 이제 세이렌의 침묵까지 쭉 봤는데 인어 공주로 다시 좀 돌아가서 얘기를 해봅시다. 인어 공주가 그러면 방금 세이렌도 그렇고 인어 공주도 그렇고 우리에게 원래 남겨주려고 했던 건 뭘까? 생각해보면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세팅돼 있는 부분이 꽤 크다는 거야. 우리가 세이렌이 있는 바다가 존재하지. 하지만 우리는 세이렌에게 먹혀야 되는 존재가 아니지.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목표를 향해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 오디세우스는 거기로 그 목표 지점을 구하지 않고 그냥 항구에서 놀다가 그냥 살아도 되지. 인어 공주도 그냥 인어로 살아도 되지. 그래도 어쨌건 남들이 뭐 허황되다. 그리고 인어 공주도 그렇게 인어 공주 약간 철없는 그런 캐릭터였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을 하다가 하면서 성숙해져 가는 거지. 욕망을 추구하는 것도 그 열심히 추구해야 돼. 추구할 거면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그 욕망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그 욕망이 단기적인 욕망이 있고 장기적인 욕망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어떤 단기적인 그런 욕망을 순간순간 거기에 휘둘리면서 결국 방향성이 없어지면 그러면 어느 순간 공허함에 빠지게 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인어공주도 그리고 카프카의 세이렌도 물론 카프카의 세이렌은 약간 그 어떤 플라시보의 얘기도 있고 오디세우스가 그런 여우 같은 존재였다. 알고 있지만 그렇게 현혹 스스로를 어떤 믿음으로 현혹당하지 않은 그런 얘기들이 있지. 그런 얘기들이 담겨 있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인어공주에 대한 그런 부분을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장면들로 좀 준비를 해봤고요. 실은 이런 얘기는 그 우화들마다 진짜 엄청나게 많아. 백설공주를 통해서도 할 얘기가 진짜 많고, 백설공주는 실은 나르시시스트 어머니를 만나서 의존적으로 살아가는 딸의 이야기죠. 백설공주도 원작에서는 친딸입니다. 친딸이고 백설공주가 나이가 뭐 하여튼 어려 7살인가 뭐 그래. 음. 친엄마라고 하기에는 너무 가혹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계모라고 설정을 했지. 인어공주 얘기를 좀 들려드렸어요. 인어공주 강의는 뭐 이 정도로 할 겁니다. 이 정도로 인어공주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인어공주 잊었던 결말 그리고 몰랐던 결말까지 좀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원래 디즈니 이전에 인어공주가 말하려고 했던 게 뭔가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좀 필요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나에게 결핍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부모님의 단점을 공유하니까 부모님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 뇌가. 그런데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줄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에게서 결핍이 있어. 뭐야? 바닷속에서 삶이 단조롭고 싫어. 바닷속의 삶이 싫어. 근데 나는 결핍을 해소할 수 있어. 뭐야? 저 왕자는 나에게 영혼을 줄 거야. 그래서 저 왕자와의 부모에서 삶을 피해서 왕자의 삶으로 가지.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어. 그런데 살아보니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어쨌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인 것 같아. 그래서 이 왕자를 죽이고 다시 바다로 돌아가. 남편을 뭐 남편이든 아내든 그 원망하고 이 사람을 괴롭히는 것으로 내가 다시 원래 내 정체성을 찾으려고 그래요. 역시 우리 부모만한 사람 없다고. 그리고 결혼 전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고. 그렇게 되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내가 부모 품에서 살아도 구원받을 수 없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도 결국 그 의존은 파괴적인 결과를 이어지겠지? 근데 인어공주는 어떻게 했어? 다른 공주를 사랑하는 걸 인정했지만 이 사람을 이해해야지. 이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이해하고 이 사람에게 희생하고 그리고 300년을 헌신함으로써 내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는 마음으로 물론 희생하고 300년을 착하게 삶으로써 그 내가 의지함으로써 얻으려던 영혼이 얻어진다는 거지. 결국 인어공주에서 말하는 것도 다른 사람을 의지해야만 얻을 수 있는 그런 영혼은 결국 얻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그렇게 얻을 수 없다는 거지. 음, 음. 콘스탄틴에서도 키아누가 결국 자기 희생으로 구원받는 거, 그치. 스스로를 구원한다는 점은 파우스트랑 비슷하죠. 파우스트에 나온 두 가지 구원 방식이 인어공주에서도 물거품이 되는 과정에서 자기 희생으로 구원받는 거, 1부에서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파우스트 여자친구, 그리고 2부에서 파우스트가 스스로 노력으로 구원받는 방식은 300년간 공기의 딸로서 노력하는 거. 그 두 가지 방식이 인어공주에서는 이제 결말 그에 담겨 있는 거지. 그게 이제 인어공주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우리가 인생에서의 어떤 그런 얘기고, 그런 영혼이 없다라는 건 어쩌면 내가 판단하고 사고하지 못한다는 거기도 하잖아요. 내가 판단하고 사고하는 줄 알지만 내 생각과 그리고 내 의지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고통을 감수하는 것, 내가 어떤 문제의 원인일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는 힘, 그런 것들이 결국 어떤 성숙으로 가는 길이죠. 원래 엔딩에서 저런 희생을 통한 구원의 개념을 담기에는 아이들한테 이해시키기가 힘들어.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사는 거야. 그 정령학, 이 파라켈수스가 말했던 이 연금술 거기 안에서의 정령의 개념은 원래 인어공주는 죽으면 소멸하는 존재야. 정령이니까. 인간은 죽어도 소멸하지 않는 존재예요. 인간은 영혼이 있어서. 그래서 정령들이 인간보다 더 오래 삶에도 인간의 영혼을 얻고 싶은 거야. 소멸하지 않고 싶어서. 그게 파우스트도 소멸하지 않고 천국으로 가잖아요. 물론 지옥도 소멸을 하지 않는 걸 수도 있겠지만 천국으로 간다는 개념이잖아, 결국. 이건 종교적인 개념이 아니라 어쨌건 그게 스스로를 구원하는 방식인 거고.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의미를 찾고 자기가 생각을 하는 존재가 되었을 때 인간은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자기 생각이 없고 의지가 없고 남한테 의존하려는 사람은 어쩌면 아직 영혼을 얻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기도 하는 거죠. 우리가 자기 의지를 가지고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게 약간 파우스트랑도 맥락이 연결되는 그런 강의가 됐죠. 그래서 인어공주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조금 모아봤어요. 인어공주 그리고 뭐 세이렌 그리고 저 운디네 이런 얘기 좀 모아봤고, 백설공주는 그 나르시시스트 부모 밑에서 있어서 자기 의지가 없잖아. 문 열어달라면 열어주고 뭐 착한 애 컴플렉스가 있잖아요. 그 마지막에 왕자도 미친놈인데 그 시체가 아름다우니까 가져가겠다라고 해가지고, 근데 그런 미친놈한테도 해 하면서 또 가잖아. 그게 결국 그 어떤 나르시시스트 엄마였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긴 하지. 너무 어리기도 했지만. 옛날 동화들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경각심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요. 예를 들어 뭐 집 밖에 공원에 공터에 애들이 놀러 나가.
어떻게 돼? 호랑이한테 물려 죽으니까 애들이 나가면 안 돼. 근데 애들한테 야 나가면은 들짐승 있어 나가지 마 그러면 뭐해? 아이 뭐 온다 싶으면 도망칠게요 그런다고. 그러면 애들한테 뭐라 그래야 돼? 나가면 마녀가 잡아가. 네가 마녀한테 도망칠 수 있어? 마녀는 널 잡아가면 어쩐 줄 알아? 잡아먹어. 냠냠냠. 이렇게 하면서 막 그런 거 막 큰 솥에 너를 넣어가지고 어? 그렇게 공포를 심어줘야 애들이 안전한 거야. 그런 목표가 있긴 있었죠. 근데 애들은 그냥 교훈을 얻는 정도가 아니라 애들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함인 거지. 근데 여전히 그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선녀와 나무꾼 그 뒷얘기 있는 거 알아요? 그 선녀가 나무꾼을 다시 불러요. 그래서 나무꾼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 그래서 같이 살아. 그러다가 나무꾼이 어머니가 보고 싶다고 페가수스를 타고 어머니를 만나러 와. 페가수스지. 유니콘은 뿌리고 페가수스가 날개니까. 그래서 어머니를 만나가지고 얘기하고 어머니가 아이고 너 고생했는데 이것 좀 제발 먹고 가라 하면서 팥죽을 줘. 팥죽을 주니까 그 페가수스가 놀래가지고 아 뜨거워서 뜨거운 거 쏟아서 그랬나? 좀 놀래가지고 떨어져. 그리고 페가수스가 하늘로 그냥 날아가 버려. 그래가지고 그 결국 땅에 남는 거야. 그래서 못 만나나? 아무튼 그래. 그 내용이 있어 뒤에. 그래서 시어머니가 괜히 죽 준다고 오지랖 떨어가지고 결국 자식들을 잃어버리는 시어머니의 오지랖이 가정 불화를 만들었다. 뭐 그런 내용을 담고 있죠. 인어공주 강의는 뭐 이 정도로 할 겁니다. 심리대화학교 멤버십이 되시면 일요일마다 진행되는 특별한 라이브와 피드백, 수시로 업로드되는 특별 영상들로 심리와 대화에 관한 공부와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매주 새로운 주제로 통찰을 얻을 수 있는 특별한 시간으로 준비하고 있사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